미국 의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35년 경력의 수석 분석관이 G7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기존 멤버 3개국이 탈락하고 한국이 미국 바로 다음 2위에 올라선 겁니다. 일본 로비스트가 격분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앞에서 반박은 47분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마지막 결론에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서둘러야 할 쪽은 한국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그 충격적인 브리핑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워싱턴 러셀 상원 의사당 건물 지하 2층 브리핑룸이 얼어붙었습니다. 16명의 시선이 일제히 스크린을 향했죠. 방금 제가 띄운 슬라이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둘러야 할 쪽은 한국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3초간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수석위원인 마거리 테이스 의원이 안경을 천천히 벗으며 저를 바라봤죠. 국무부 차관보 그레고리 번스의 펜이 탁 하고 테이블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본 관련 로비스트 하워드 밀러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서려다 간신히 참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보고서가 이 방 안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의 저는 지금과 정반대의 결론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미국 의회 조사국에서 35년간 국제관계를 분석해온 수석 분석관이죠. 냉전 시대부터 동맹 전략을 연구해왔고 역대 8명의 대통령 행정부의 브리핑 보고서를 제출해왔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가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제 보고서를 먼저 봅니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보고서 결론을 번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그런데 이번에 그 기록이 깨졌습니다. 3주 전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내선 전화가 울렸죠. 헤이스 상원의원실이었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제 사무실로 와달라는 요청이었죠. 상원 외교위 수석위원이 직접 연락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보통은 보좌관을 통하니까요. 직접 전화가 왔다는 건 이번 건이 보통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헤이스 의원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녀가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콜린스, 유럽 쪽에서 G7 확대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한국, 호주, 인도 같은 이름들이 계속 거론되고 있죠. 상원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타당성 보고서가 필요해요. G7을 확대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확대한다면 누구를 넣어야 하는지. 한 달 안에 브리핑 가능합니까?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결론부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헤이스 의원이 눈썹을 살짝 올렸죠. G7 확대는 불필요합니다. 아시아에는 이미 일본이 있고 미일 동맹의 무게만으로 충분합니다. 인도는 아직 체급이 안 맞고 호주는 경제 규모가 작습니다. 한국은 분단국가라는 구조적 리스크가 있고요. 보고서는 쓰겠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헤이스 의원이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결론을 먼저 정하지 말고 데이터로 검증해 주세요. 숫자가 말하게 하세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35년간 국제관계를 분석해온 제 직감이 데이터와 다를 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2주면 충분하겠군. G7 확대 불필요라는 보고서 하나면 되는 일이야. 하지만 그 보고서가 제 35년 경력에서 가장 힘든 보고서가 될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모니터 3대를 나란히 켜고 데이터를 불러오기 시작했죠. IMF, 세계은행, OECD, 3대 신용평가사 보고서, 스탠퍼드 AI 인덱스까지 수십 개 출처에서 끌어온 숫자들이 엑셀 시트를 빽빽하게 채워나갔습니다. 먼저 분석 틀을 잡았습니다. 국가의 진짜 힘을 측정하려면 하나의 축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3개의 축을 세웠죠. 첫 번째, 경제력, GDP, 1인당 소득, 무역 총액, 무역 수지, 포춘 글로벌 500 기업 수, 나라의 체급과 지갑의 크기,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버는지를 보는 축입니다. 두 번째, 안보와 신뢰, 국방비, 신용등급, UN 분담금, 공적개발원조, 자국을 얼마나 단단하게 지키는지, 세계가 그 나라를 얼마나 믿는지를 보는 축이죠. 세 번째, 미래, AI 종합 경쟁력, GDP 대비 R&D 투자 비율, 국제 특허 건수, 고등교육 이수율. 한 세대를 내다보는 축입니다.
이 세 축으로 G7 국가들과 후보국들을 비교하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기존 G7이 상위권을 유지하고 후보국들은 한두 축에서만 강하고 나머지에서 밀릴 거라고요. 보조 분석관 마크 앤더슨에게 초안 작업을 맡겼습니다. 마크가 이틀 뒤에 초안을 들고 왔죠. 제 사무실 문을 열더니 좀 이상한 표정이었습니다. 콜린스 선임, 한 가지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뭔데? 한국 데이터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나옵니다. 저는 마크의 엑셀 시트를 받아들고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처음엔 별 문제 없어 보였죠. GDP 총량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12위에서 13위 사이, G7 꼴찌인 이탈리아보다 아래였습니다. 여기까진 예상대로였죠. 덩치로는 G7 라인에 못 미친다. 제 보고서 결론과 딱 맞아떨어지는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열로 넘어가는 순간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한국이 일본 위에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보다는 훨씬 위였고요. 정확히 말하면 일본보다 4,000달러 이상, 이탈리아보다 8,000달러 이상 높은 수치였습니다. G7 정식 멤버 두 나라를 개인의 소득 수준에서 넘어서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마크를 바라봤습니다. 이거 출처가 어딘데? IMF 최신 보고서입니다. 세계은행 수치랑도 일치해요. 혹시 통계 오류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IMF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확인했죠. 같은 숫자였습니다.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인당 소득 하나로 나라의 체급이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요. GDP 총량이 작으면 국제 무대에서의 영향력도 작습니다. 인구가 5천만인 나라와 1억 2천만인 나라는 같은 선에 놓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했죠. 하지만 무역 데이터로 넘어가자 제 논리에 또 균열이 생겼습니다. 무역 흑자 기준으로 G7 국가들을 줄 세웠더니 흑자를 내는 나라가 딱 두 개뿐이었습니다. 독일, 그리고 한국. 나머지 5나라는 전부 적자였죠.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이 나라들이 전부 무역 적자 상태였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은 나라들이 G7 테이블에 앉아 있고 꾸준히 흑자를 찍는 나라는 밖에 서 있는 구조였던 겁니다.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겨울 하늘이 잿빛이었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경제 축 하나일 뿐이야. 안보와 미래 축에서는 다를 거야. 한국은 분단국가고 북한이라는 리스크가 있어. 그게 결정적 약점이 될 거야. 마크에게 말했습니다. 안보 축 데이터도 빨리 정리해. 경제 축만으로 결론 내긴 이르니까. 마크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서기 직전에 돌아보더니 한마디를 덧붙였죠. 선임, 저도 처음엔 한국이 금방 탈락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만질수록 자꾸 위로 올라옵니다. 경제 축만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크의 말이 머릿속에 남았죠. 자꾸 위로 올라온다. 그 표현이 신경 쓰였습니다. 사흘 뒤 안보 축 데이터가 마크의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전까지는요. 안보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저는 한국의 국방비 수치를 2번 확인했습니다. 세계 11위, G7 기준으로 보면 6위 수준이었습니다. 이탈리아를 넘어섰고 캐나다보다 훨씬 높았죠. 나토라는 거대한 동맹 우산 아래 있는 나라들보다 동맹 밖에서 정전 상태를 홀로 버티는 나라가 더 많은 돈을 방패에 쓰고 있었습니다. 신용 등급은 더 놀라웠습니다. 3대 평가사 모두에서 AA 등급 이상. 일부 항목에서는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죠. 세계가 이 나라를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분단국가인데 신용 등급이 G7 멤버보다 좋다. 제 머릿속의 전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래 축 데이터가 도착했을 때 저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AI 종합 경쟁력 세계 3위. G7 국가들만 놓고 보면 미국 다음으로 1위였습니다. 독일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5%를 넘어서고 있었는데 G7 어떤 나라도 4%를 넘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35년간 보고서를 쓰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데이터를 모았는데 데이터가 결론과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커피 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마크가 들어왔습니다. 선임,
미래축까지 다 봤죠. 어떻게 합니까? 보고서 방향을 유지합니까?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일단 브리핑 일정은 예정대로 잡아. 하지만 보고서 제목을 아직 확정하지 마. 데이터를 한 번 더 돌려봐야겠어. 마크가 나간 뒤 저는 엑셀 시트를 처음부터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국가명을 전부 지웠습니다. 알파벳 코드로 바꿨죠. A, B, C, D. 어떤 코드가 어느 나라인지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세 축의 종합 점수로 줄을 세웠습니다. 이름을 알면 편견이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50년간 G7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점수를 후하게 줄 수도 있으니까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축을 모두 돌렸는데 한 번도 상위권에서 내려오지 않는 코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코드에 국기를 씌우면 어느 나라가 될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브리핑까지 5일 남았습니다. 브리핑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러셀 상원 의사당 지하 2층 보안. 브리핑룸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면서 서류 가방 안에 보고서를 의식했습니다. 제목란이 비어 있었죠. 아직 결론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브리핑룸에 들어섰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 주변으로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한눈에 이 방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단 중앙에 마거리 테이스 상원의원, 62세, 외교위원회 수석위원. 20년간 상원에서 외교 정책을 주도해온 인물입니다. 그 옆에 그레고리 번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 현행 외교 질서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사람이죠. 테이블 오른편에 하워드 밀러가 앉아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일본 관련 로비로 30년을 보낸 사람이었죠. 미일 관계 강화가 그의 밥줄이었습니다. 그 옆에 제임스 와타나베, 일개 미국인 3세로 조지타운 대학 동아시아 교수입니다. 일본을 주제로 15권의 저서를 낸 학자였죠. 반대편에는 사라 첸, 브루킹스 연구소 수석연구원, 경제 데이터 분석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 옆에 데이비드 호프만, 랜드 연구소 수석 안보 분석관,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이 전공이죠. 테이블 끝에 레이첼 모건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부 인도태평양 전략국 부국장. 40대 초반이지만 국방부 내에서 가장 빠르게 승진한 분석관이라는 평판을 갖고 있었죠. 나머지 9명은 상원 외교위 보좌관들, CIA 동아시아 담당, 재무부, 국제금융 담당, USTR 무역전략 담당 등이었습니다. 이 방에 앉아있는 16명의 판단이 미국 외교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가볍게 볼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헤이스 의원이 시계를 확인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시작하죠. 콜린스 분석관, G7 확대 타당성 보고서 브리핑을 부탁합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스크린에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슬라이드 제목은 이랬습니다. G7 확대 타당성 분석, 올해 최신 데이터 기준.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죠.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G7이 처음 만들어진 건 반세기 전입니다. 당시 세계는 석유 파동으로 혼란에 빠져 있었고 경제 규모가 큰 서방 선진국 6나라가 먼저 모였습니다. 이듬해 캐나다가 합류하면서 G7이 완성됐죠. 기준은 단순했습니다. 1970년대에 경제가 큰 서방 국가. 그게 전부였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G7 멤버는 단 한 명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의자 배치가 50년 전 그대로인 겁니다.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번 분석을 위해 3개의 축을 세웠습니다. 경제력, 안보와 신뢰, 그리고 미래. 이 세 축으로 모든 나라를 다시 줄 세웠습니다. 국기를 지우고, 이름을 지우고, 오직 숫자만으로요. 밀러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좁아졌죠. 그리고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번스가 펜을 세웠습니다. 와타나베의 눈썹이 올라갔죠. 방 안의 긴장도가 한 단계 올라간 게 느껴졌습니다. 세 축을 모두 돌렸을 때 반복적으로 상위권에 올라오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축에서 강한 나라는 많습니다. 두 축에서 강한 나라도 꽤 있죠. 하지만 경제와 안보와 미래, 이 셋을 동시에 상위권으로 찍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습니다. 제가 말을 잠시 멈추자 헤이스 의원이 물었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대답하기 전에 밀러가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죠. 잠깐, 콜린스. 설마 한국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까? 저는 밀러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특정 국가명을 말하지 않았는데요. 당신 분석 프레임을 보면 뻔합니다. 일본을 빼고 한국을 넣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시아에는 이미 일본이 있어요. 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축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방위비를 보조해주는 동맹이에요. G7 테이블에 앉힐 나라가 아닙니다. 번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밀러 씨 말에 동의합니다.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이지만 G7급 파트너와는 다릅니다. 한국은 우리가 관리하는 동맹이지 대등한 파트너가 아닙니다. 와타나베가 팔짱을 끼며 덧붙였죠. 일본 없이 아시아 정책이 가능합니까? 미일 동맹의 역사적 무게를 아시는 분이라면 이런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걸 아실 텐데요. 세 명이 연달아 한국을 깎아내렸습니다. 아직 데이터도 보여주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죠. 이건 분석이 아니라 감정의 문제였습니다. 일본이라는 기존 동맹에 대한 관성, 한국이라는 이름에 대한 선입견, 데이터를 보기도 전에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3주 전에 저도 똑같았습니다.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데이터를 모았으니까요. 하지만 숫자는 제 편견을 부숴버렸습니다. 이 방 안의 사람들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브리핑룸의 형광등이 은은하게 윙 하고 울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밀러 씨, 번스 차관보, 와타나베 교수. 세 분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3주 전까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밀러의 눈이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돌려본 뒤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보고서의 전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헤이스 의원이 상체를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계속하세요, 콜린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숫자들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IMF, 세계은행, OECD, 3대 신용평가사, 스탠퍼드 AI 보고서에서 가져온 공식 데이터입니다. 이 숫자들이 어떤 결론을 가리키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의 첫 번째 축, 경제력이라는 제목이 떴죠. 브리핑룸의 16개의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됐습니다. 누군가는 펜을 들었고 누군가는 팔짱을 풀었습니다. 레이첼 모건이 조용히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따라가기 시작했죠. 밀러만이 팔짱을 더 단단히 꼈습니다. 마치 방어벽을 치듯이요. 그의 표정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숫자를 가져와도 내 생각은 안 바뀐다고요. 하지만 그 방어벽이 무너지는 데는 정확히 47분이 걸렸습니다. 지금부터 그 47분간 브리핑룸에서 벌어진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 경제력. 스크린에 막대 그래프가 떴습니다. G7 7개국과 한국의 GDP 총량 비교였죠.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한국의 막대를 가리켰습니다. GDP 총량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10위에서 13위 사이입니다. G7 꼴찌인 이탈리아보다 아래에 위치하죠. 덩치로만 보면 G7 라인에 못 미칩니다. 밀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말하고 있었죠. 거봐, 한국은 체급이 안 돼. 하지만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GDP 총량만으로 나라의 경제력을 판단하는 건 몸무게만으로 선수의 실력을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새 그래프가 떴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비교. 이 순간 막대들의 순서가 완전히 뒤집혔죠. 1인당 국민소득으로 바꾸는 순간 그림이 달라집니다. 한국은 G7 정식 멤버인 일본보다 4,000달러 이상 높고 이탈리아보다 8,000달러 이상 높습니다. 브리핑룸 여기저기서 서류 넘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라 첸이 태블릿을 두드리며 수치를 확인하고 있었죠. 와타나베의 팔짱이 살짝 풀렸다가 다시 조여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무역수지 비교표였죠. 더 흥미로운 건 무역입니다. G7 7개국의 무역 수지를 보겠습니다. 흑자를 내는 나라가 몇 개일 것 같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입니다. 독일, 그리고 한국. 이 두 나라만 흑자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나머지 5은 전부 적자 상태입니다. 사라 첸이 손을 들었습니다. 콜린스 분석관, 잠깐요.
GDP 총량이 G7 꼴찌보다 작은 나라를 경제력으로 G7에 넣자는 건 무리 아닙니까? 총량이 작다는 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절대적 영향력이 작다는 뜻입니다. 좋은 반박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같은 논리로 한국을 걸러내려 했으니까요. 하지만 데이터가 그 논리를 부숴버렸습니다. 첸 박사, 맞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보시죠.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포춘 글로벌 500 기업수 비교였죠. G7 국가별 포춘 글로벌 500 기업수입니다. 미국 136개로 압도적 1위. 그 다음 독일 27개, 프랑스 24개, 영국 18개 순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16개, 영국과 불과 2개 차이입니다. 사라첸의 펜이 멈췄습니다. 삼성, 현대, SK, LG, 포스코. 이 기업들의 글로벌 매출과 공급망 영향력을 생각하면 기업 함대 규모에서 한국은 사실상 G7 중위권입니다. GDP 총량은 중견이지만 기업의 전투력은 강대국 수준인 거죠. 레이첼 모건이 태블릿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를 확인한 듯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죠. 하지만 아직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제축을 정리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GDP 총량만 보면 한국은 중견입니다. 하지만 1인당 소득은 G7 멤버 두 나라를 넘어섰고 무역에서는 G7 중 독일과 함께 유의한 흑자국이며 기업 함대는 영국급입니다. 덩치는 중견인데 돈 버는 효율은 강대국 상단에 걸쳐 있는 구조입니다. 번스가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뭔가 반박하고 싶었지만 숫자가 맞으니 입을 열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밀러는 여전히 팔짱을 끼고 있었지만 처음 들어왔을 때의 여유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축이 끝났을 뿐인데 브리핑룸의 공기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축으로 넘어가기 전에 밀러가 손을 들었습니다. 아니, 들었다기보다는 테이블을 한번 톡 쳤습니다. 콜린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낮은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죠. 경제 수치 몇 개로 G7을 흔들겠다는 겁니까? 한국이 1인당 소득이 높다. 무역 흑자다. 포춘 500이 많다. 그래서요? 이건 G7 가입 심사가 아닙니다. 세계 질서의 문제예요. 밀러가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습니다. 한국은 분단국가입니다. 비무장지대에서 포탄 하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되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세계 최상위 의사결정 테이블에 앉히자고요? G7 테이블에 전쟁 리스크를 올려놓겠다는 겁니까? 브리핑룸이 팽팽해졌습니다. 밀러의 말에는 감정이 섞여 있었지만 논리도 있었죠. 북한이라는 리스크. 이건 한국의 가장 분명한 약점이고 제가 처음에 한국을 탈락시키려 했던 핵심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와타나베가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밀러 씨의 말에 덧붙이겠습니다. 일본은 반세기 동안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타적화를 해왔습니다. 미일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양자 동맹 중 하나예요. 그 역사적 무게를 경제 수치 몇 줄로 대체하겠다는 건 무리입니다. 와타나베의 말투는 밀러보다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더 강했습니다. 일본을 건드리지 마라. 그게 본심이었죠. 번스도 가세했습니다. 현실을 봐야 합니다. 콜린스. 한국은 중요한 동맹이지만 미국이 설계한 안보 구조 안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파트너입니다. G7은 그 구조를 설계하는 테이블이에요. 한국은 아직 설계자가 아니라 참여자입니다. 세 사람이 연달아 반박했습니다. 브리핑룸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죠. 보좌관 몇 명이 불안한 눈으로 저와 밀러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제가 밀리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3주 전에 저라면 이 세 사람의 편이었을 겁니다. 한국은 분단국가다. 일본이 아시아 대표다. 한국은 관리 대상이지 대등한 파트너가 아니다. 이게 워싱턴의 주류 인식이었고 제 인식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3주 동안 숫자를 봤습니다. 숫자는 감정이 없습니다. 편견도 없죠. 그냥 사실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이 제게 말한 건 이 방 안의 주류 인식이 현실과 어긋나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밀러 씨, 분단국가 리스크는 중요한 지적입니다. 와타나베 교수의 미일동맹 역사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번스 차관보의 안보 구조론도 일리가 있습니다. 밀러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 논리가 통했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첫 번째 축, 경제력 하나일 뿐입니다. 세 분의 반박 대부분은 두 번째 축, 안보와 신뢰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마침 다음 슬라이드가 바로 그 주제입니다. 저는 밀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분단국가라는 리스크가 한국의 결격 사유가 되는지 숫자로 확인해 보시죠. 밀러의 눈이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을 굳혔죠. 그는 여전히 자기가 이기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분단국가라는 카드는 반박하기 어려우니까요. 적어도 데이터를 보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두 번째 축, 안보와 신뢰. 스크린에 새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국방비 비교 그래프였죠. 국방비부터 보겠습니다. G7 7개국과 한국의 국방비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막대 그래프의 순서를 가리켰습니다. 1위 미국, 이건 당연하죠. 2위 영국, 3위 독일, 4위 프랑스. 여기까지가 나토의 핵심 회원국들입니다. 그리고 5위가 한국입니다. 6위 이탈리아, 7위 일본, 8위 캐나다 순이죠. 와타나베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지나갔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아래라는 사실을 방금 확인한 거였죠. 한국의 국방비는 이탈리아를 넘어섰고 일본에 근접해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 분담 의무로 GDP 2%를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그 수준을 자발적으로 초과하고 있습니다. 동맹 밖에서 정전 상태를 홀로 버티면서요. 호프만이 손을 들었습니다. 랜드 연구소 수석 안보 분석관답게 질문이 날카로웠죠. 콜린스 분석관, 국방비 수치만으로 안보 역량을 판단하는 건 위험합니다. 한국의 안보 환경은 G7 어떤 나라와도 다릅니다. 북한이라는 실존적 위협이 바로 코앞에 있어요. 국방비가 높은 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걸 G7 자격의 근거로 쓸 수 있습니까? 호프만 박사, 정확한 지적입니다. 국방비가 높은 게 자동으로 강점이 되지는 않죠. 그래서 다른 지표도 함께 보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방산 수출 실적입니다. 한국은 최근 수년간 방산 수출에서 세계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K9 자주포는 8개국 이상에 수출됐고 KF-21 전투기와 천궁 미사일 체계까지 해외 수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이첼 모건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이 방산 수출 데이터를 제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그녀가 태블릿을 들어보였습니다. 국방부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있었죠. 콜린스 분석관의 수치가 맞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은 최근 5년간 약 3배 성장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국방부 데이터로는 나토 회원국 30개국 중 절반 이상이 한국산 무기 체계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브리핑룸이 술렁였습니다. 국방부 현직자가 데이터를 확인해 준 겁니다. 밀러의 얼굴이 살짝 굳었죠. 레이첼이 계속했습니다. 제가 인도태평양 전략국에서 매일 보는 보고서에도 한국의 방산 역량이 빠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 방산 수출 실적이면 나토 회원국 절반보다 방산 역량이 앞선다고 봐야 합니다. 첫 동요자가 나왔습니다. 레이첼 모건. 국방부 데이터라는 무기로 무장한 동요였죠. 호프만이 입술을 깨물며 태블릿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반박할 숫자를 찾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신용등급 비교표였죠. 안보만이 아닙니다. 신뢰도를 보겠습니다. 3대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 S&P, 피치의 종합 등급입니다. 표를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세 곳 모두에서 AA 등급 이상입니다. 이게 어느 수준이냐 하면 G7 멤버인 이탈리아보다 3단계 이상 높고 일부 항목에서는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거나 그 위입니다. 번스의 펜이 또 한 번 탁 하고 테이블에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줍지 않았죠. 분단 국가인데 신용등급이 G7 멤버보다 좋다? 이건 세계 금융시장이 내린 판단입니다. 전쟁 리스크가 있는 나라에 이 등급을 주지는 않습니다. 세계가 이 나라를 믿고 있다는 뜻이죠. 밀러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신용등급은 경제 지표에 기반한 평가입니다. 안보 리스크와는 다른 차원이에요. 밀러 씨, 신용평가사의 국가 등급 산정에는 정치적 안정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반드시 포함됩니다. 전쟁 리스크가 높은 나라는 절대로 AA 등급을 받지 못합니다. 이 등급 자체가 안보 리스크를 반영한 결과물인 겁니다. 밀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근거를 찾지 못한 거죠.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숫자를 인정하는 것과 마음을 바꾸는 건 다른 문제니까요. 저는 안보 축을 정리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의 국방비는 G7 기준 5위, 이탈리아와 캐나다를 넘어서고
일본에 근접합니다. 방산 수출은 나토 회원국 절반보다 앞서는 수준이고 신용등급은 3대 평가사 모두 AA 등급 이상으로 G7 일부 멤버보다 높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덧붙였습니다. 밀러 씨가 지적하신 분단국가 리스크 맞습니다. 한국에는 북한이라는 위협이 있죠. 하지만 그 위협을 70년간 자력으로 관리하면서 동시에 경제를 세계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고 방산을 수출 산업으로 키우고 세계 최상위 신용등급까지 받아낸 나라입니다. 이건 리스크가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는 능력의 증거입니다. 호프만이 고개를 천천히 기울였습니다. 완전히 동의하는 표정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즉각적인 반박을 하지는 않았죠. 사라체는 태블릿에 뭔가를 빠르게 적고 있었습니다. 헤이스 상원의원은 표정 변화 없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밀러만이 팔짱을 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들어왔을 때의 여유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두 개의 축이 끝났습니다. 남은 건 미래라는 세 번째 축, 그리고 이 세 번째 축이 이 방 안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게 됩니다. 세 번째 축, 미래. 이 축을 발표하기 전에 저는 잠시 포인터를 내려놓았습니다. 브리핑룸의 16개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봤죠. 여기까지 경제와 안보를 봤습니다. 어떤 분은 납득이 되셨을 것이고 어떤 분은 아직 의문이 남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세 번째 축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잠시 침묵을 두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세 축 중에서 이 세 번째가 가장 결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잘 나가도 미래에 투자하지 않는 나라는 다음 세대의 G7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AI 종합 경쟁력 순위가 화면에 떴죠. 스탠퍼드 대학교 HAI 연구소의 AI 인덱스 보고서 기준 AI 종합 경쟁력 세계 순위입니다.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한국.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G7 국가들만 놓고 보면 미국이 1위이고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독일이 아닙니다. 영국이 아닙니다. 프랑스가 아닙니다. 와타나베의 입이 반쯤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덧붙였죠. 일본도 아닙니다. 와타나베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는 게 보였죠. 자존심이 건드려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숫자가 아니라 스탠퍼드 대학이 발표한 숫자였으니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GDP 대비 R&D 투자 비율입니다. 이 수치는 한 나라가 미래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지표죠.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5%를 넘어섰습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G7 어떤 나라도 4%를 넘지 못합니다. 미국이 3.5% 수준이고 독일이 3.1%, 일본이 3.3%, 프랑스 2.2%, 영국 1.7%입니다. 한국의 5%는 이 모든 나라를 압도하는 수치입니다. 사라첸이 숫자를 확인하더니 태블릿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바뀌어 있었죠. 더 이상 반박 모드가 아니었습니다. 호프만이 팔짱을 풀었습니다. 처음으로요. 그의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죠. 특허 출원 건수도 보겠습니다. 국제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건수 모두 세계 상위 5위 안에 들어있고 고등교육 이수율도 G7 상단과 나란합니다. 저는 포인터를 내려놓고 브리핑룸을 둘러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오늘만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의 이익을 태워서 내일의 엔진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AI에서 미국 바로 다음 줄에 서 있고 R&D, 투자에서는 G7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미래라는 축에서 한국을 이기는 나라는 사실상 미국뿐입니다. 15초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브리핑룸의 형광등이 윙 하고 울리는 소리만 들렸죠. 밀러가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이미 말을 끝냈으니까요. 10초가 더 지나자 헤이스 상원의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콜린스, 세 축을 다 돌린 종합 결과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종합 점수 막대 그래프가 화면을 채웠죠. 이번에는 국기를 전부 가린 채 알파벳 코드로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세 축의 종합 점수를 막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국기는 아직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구조를 보시죠. 포인터로 그래프의 윗부분을 가리켰습니다. 1위와 2위의 막대가 위로 솟아있고 3위 이하는 눈에 띄게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순위가 아니라 간격입니다. 숫자를 짚었습니다.
1위와 2위 사이의 점수 차이보다 2위와 3위 사이의 점수 차이가 더 큽니다. 3위 이하는 한 줄로 깔려있는 구조입니다. 브리핑룸의 긴장이 올라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구조는 1위와 나머지가 아닙니다. 1위와 2위, 그리고 나머지입니다. 실질적으로 1위와 2위, 국가가 나란히 서 있는 이강 구도에 가깝습니다. 밀러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2위가 한국이라는 겁니까? 저는 밀러를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슬라이드를 한 장 더 넘겼죠. 코드 옆에 국기가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위 코드 옆에 성조기가 떠올랐습니다. 미국. 아무도 놀라지 않았죠. 다음 순간 2위 코드 옆에 국기가 나타났습니다. 태극기였습니다.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1위 미국, 2위 대한민국. 브리핑룸 여기저기서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났습니다. 보좌관 한 명이 옆 사람에게 뭔가를 속삭였죠. 사라 첸이 안경을 벗고 스크린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기존 G7 멤버 7개국 중 3개국이 7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 빈자리 중 하나를 한국이 2위로 채우고 있는 겁니다. 와타나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개국 중 일본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방금 깨달은 거죠. 밀러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번스의 펜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죠. 저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숫자들이 이 방 안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거운 충격인지도 알고 있었죠. 특히 자기 나라가 그 탈락 3개국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주한 사람들에게요. 헤이스 상원의원이 안경을 벗었습니다.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는 듯 했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콜린스, 잠시 쉬었다 합시다. 10분. 브리핑이 중단됐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커피를 가지러 가는 사람, 복도로 나가 전화를 거는 사람. 하지만 대부분은 스크린에 떠 있는 2개의 국기를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성조기와 태극기. 밀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죠. 콜린스, 이 보고서가 상원에 올라가면 일본과의 관계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소. 그걸 알면서 발표하는 겁니까? 저는 밀러를 바라봤습니다. 밀러 씨, 저는 의뢰를 받았고 데이터를 돌렸고 결과를 보고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숫자들은 일본이 제출한 데이터, 한국이 제출한 데이터, 국제기구가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제가 만든 숫자가 아닙니다. 밀러가 입을 다물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한마디를 던졌죠. 데이터가 전부가 아닙니다. 콜린스. 세계 질서는 숫자만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무시하고 세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시대도 이미 끝났죠. 쉬는 시간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전과 달랐습니다. 반발의 에너지가 줄었고 대신 묵직한 무게가 방 안에 깔려 있었죠. 밀러와 와타나베는 여전히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숫자를 본 사람들의 눈빛이었죠. 저는 노트북 옆에 놓아둔 낡은 사진 한 장을 잠시 내려다봤습니다. 아직 보여줄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시간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브리핑을 재개하기 전에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크린을 끄고 브리핑룸의 조명만 남겨두었죠. 16개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잠시 데이터에서 벗어나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헤이스 의원이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35년간 제 브리핑을 받아온 사람들 중 누구도 제가 보고서 중간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걸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제 아버지 제임스 콜린스는 한국전쟁 참전 해병이었습니다.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밀러조차 팔짱을 살짝 풀었죠. 아버지는 1950년대 초반 20살간 넘은 나이에 한반도에 갔습니다. 인천에 상륙했고 장진호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버지가 본 한국은 잿더미였다고 했습니다. 도로도 없고 건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다고요. 1인당 소득이 $67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죠. 해병 군복을 입은 젊은 미국 청년과 그 옆에 서 있는 한국인 통역관. 배경은 폐허였습니다. 이 사진은 아버지의 유품에서 나온 겁니다. 옆에 서 있는 분은 아버지와 함께 근무했던 한국인 통역관이었습니다. 이름은 모릅니다. 아버지는 그분을 미스터 김이라고만 불렀다고 하셨죠.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까이 앉은 사람들이 몸을 기울여 봤죠. 아버지는 생전에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리처드, 그 나라 사람들은 폐허 위에서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어. 먹을 게 없는데도 책을 구해다가 가르치더라. 그 나라는 반드시 일어설 거야. 나는 그걸 봤어. 브리핑룸이 고요했습니다. 펜 소리도, 태블릿 두드리는 소리도 멈춰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버지의 그 말을 참전 군인의 감상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전쟁터에서 겪은 감정이 기억을 미화한 거라고 생각했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갖고 있던 이미지는 분단국가, 북한 리스크, 미국이 지켜주는 동맹. 그게 전부였습니다. 밀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처음으로 방어적이지 않았습니다. 3주 전까지 저도 이 방이 여러분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관리하는 동맹이지, G7 테이블에 앉힐 파트너가 아니라고요. 번스를 바라봤습니다. 번스가 시선을 피하지 않았죠. 하지만 데이터를 돌리면 돌릴수록 아버지의 말이 감상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접힌 편지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였죠. 이것도 아버지 유품입니다. 아버지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어머니에게 보내려다 결국 보내지 못한 편지였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년 뒤에 서랍 뒤편에서 발견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35년간 브리핑에서 손이 떨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메리, 오늘 미스터 김과 함께 마을을 걸었어. 포탄 자국 사이로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어. 어떤 아주머니가 판잣집 벽에 구구단표를 붙여놓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더라. 먹을 것도 없는데 말이야. 나는 미스터 김에게 물었어. 왜 먹을 것도 없는데 공부를 시키느냐고. 미스터 김이 웃으면서 말했어. 콜린스 중사, 우리는 배가 고프면 책을 펴니다. 그래야 내일은 배가 안 고프니까요. 브리핑룸에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형광등의 윙 하는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죠.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나라가 될 거야. 언젠가 세계가 이 나라를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는 날이 올 거다. 나는 그걸 확신해. 편지를 접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죠. 사진 옆에요. 레이첼 모건이 입술을 꾹 깨물고 있었습니다. 사라 첸이 안경을 벗고 눈가를 손가락으로 훑었죠. 호프만이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습니다. 와타나베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뭔가를 곱씹는 얼굴이었죠. 밀러는 팔짱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테이블 위의 흑백 사진에 멈춰 있었죠. 헤이스 상원의원이 안경을 벗고 눈을 감았습니다. 5초, 10초,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며 말했죠. 콜린스, 계속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0년 전 아버지가 폐허에서 본 것을 저는 오늘 데이터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책을 펴는 나라. 그 나라가 GDP 대비 R&D 투자 세계 최상위, AI 경쟁력 세계 3위, G7 기준으로는 미국 다음 1위라는 숫자를 찍고 있는 겁니다. 스크린을 다시 켰습니다.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떠있는 슬라이드가 다시 나타났죠.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아버지가 폐허에서 본 건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예언이었습니다. 저만 몰랐을 뿐입니다. 브리핑룸의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반발과 논쟁의 에너지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묵직한 무게가 채우고 있었죠. 데이터가 만든 충격에 이야기의 힘이 더해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리핑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한국이 G7에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가 아니라 G7이 한국에게 가치 있는 모임이냐는 질문.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이 방 안의 모든 것이 뒤집힐 겁니다. 브리핑이 재개되자 밀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죠. 오히려 목소리가 낮아져 있었습니다. 낮은 목소리에 절박함이 섞여 있었죠. 콜린스, 당신의 데이터를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숫자가 그렇다는 건 인정합니다. 브리핑룸이 살짝 술렁였습니다. 밀러가 숫자를 인정하다니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밀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G7은 숫자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반세기의 전통이 있어요. 이 테이블은 냉전을 함께 겪고 금융위기를 함께 넘기고 테러와의 전쟁을 함께 수행한 나라들의 테이블입니다. 그 역사적 무게를 엑셀 시트 몇 장으로 부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밀러가 테이블 위의 흑백 사진을 힐끗 바라보더니
시선을 돌렸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이야기는 감동적입니다. 진심으로요. 하지만 감동이 정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G7은 전통이고 전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몇 사람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밀러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으니까요. 50년의 무게는 가볍지 않습니다. 함께 위기를 넘긴 동맹의 결속력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밀러의 논리를 정면으로 부수는 건 어렵습니다. 전통의 가치를 부정하는 건 공허하니까요. 하지만 전통이 현실을 덮을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밀러 씨, 전통을 존중합니다. G7이 반세기 동안 이룬 것들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밀러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자기 편이라고 느낀 거죠. 하지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G7이 처음 만들어진 기준이 뭐였습니까? 밀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번스가 입을 열었죠. 1970년대에 경제 규모가 큰 서방 선진국들이었죠. 맞습니다. 1970년대 기준으로 경제가 큰 나라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냉전의 결속도, 테러와의 전쟁도, 금융위기의 공동 대응도 전부 그 이후에 쌓인 것들이죠. G7의 본래 기준은 순수하게 경제 체급이었습니다. 슬라이드를 하나 띄웠습니다. 1975년과 현재의 GDP 순위 변화를 나란히 놓은 표였죠. 50년 전 기준으로 뽑은 멤버가 한 명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는데 의자 배치만 그대로인 겁니다. 밀러 씨, 그것이 전통입니까? 아니면 관성입니까? 밀러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반박을 준비했지만 단어가 나오지 않는 표정이었죠. 그때 와타나베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죠. 콜린스 분석관. 와타나베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뭔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의 오만함이 사라져 있었죠. 저도 도쿄에서 같은 숫자를 봤습니다. 브리핑룸이 얼어붙었습니다. 밀러가 와타나베를 돌아봤죠. 뭐라는 거야?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조지타운에 오기 전 도쿄에서 외무성 자문위원을 했었습니다. 그때 비슷한 분석을 본 적이 있어요. G7 국가들의 세대별 경쟁력 변화 추이를 분석한 내부 보고서였죠. 와타나베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다음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듯했죠. 그 보고서에서 한국은 모든 축에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고 일본은 정체 혹은 하락이었습니다. 외무성은 그 보고서를 묻었습니다. 공식 논의 대상에서 제외시켰죠. 밀러가 와타나베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와타나베는 밀러를 보지 않았죠. 콜린스 분석관의 데이터가 맞습니다. 일본에서도 같은 숫자가 나왔고 일본 정부는 그 숫자를 외면했습니다. 저도 외면하는 쪽에 서 있었죠. 와타나베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떠 있는 화면을요. 학자로서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감정으로 반박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본 이상 모른 척하는 건 학자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브리핑룸에 잔잔한 탄성이 퍼졌습니다. 일개 미국인 학자가 일본 정부의 은폐를 인정하고 한국의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승인한 겁니다. 밀러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 진영을 바꾼 순간이었죠. 밀러가 혼자 남았습니다. 번스는 이미 30분 전에 펜을 내려놓았고 사라체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으며 호프만은 팔짱을 풀고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레이첼은 처음부터 데이터를 확인한 쪽이었죠. 밀러가 입을 열려다가 브리핑룸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자기 편이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한 거죠. 밀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팔짱을 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죠. 그 순간 밀러의 방어벽이 무너졌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밀러가 침묵한 뒤 브리핑룸에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을 깬 건 헤이스 상원의원이었죠. 콜린스. 헤이스가 안경을 다시 쓰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의 최종 결론을 듣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슬라이드도, 그래프도, 비교표도 더 이상 필요 없었죠. 세 축을 다 돌렸고, 반박을 다 받았고, 남은 건 결론뿐이었습니다. 의원님, 3주 전 제가 이 의뢰를 받았을 때,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시작했습니다. G7 확대는 불필요하다. 아시아에는 일본이 있으니 충분하다. 한국은 분단국가이니 부적격이다. 이게 제 전제였죠. 헤이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돌릴수록
그 전제가 무너졌습니다. 국기를 지우고 숫자만으로 줄을 세우니 기존 G7 멤버 중 3개국이 7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그 자리를 한국이 2위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1위 미국과 2위 한국 사이의 점수 차이보다 2위 한국과 3위 사이의 점수 차이가 더 컸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G7 확대 타당성 분석이 아니라 G7 재편 필요성 보고서입니다. 브리핑룸 여기저기서 펜이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국의 의자는 이미 예약되어 있습니다. 경제, 안보, 미래 세 축 모두에서 G7 상위권에 자리 잡은 나라를 밖에 세워두는 건 현실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여기까지는 이 방 안의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는 결론이었을 겁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헤이스의 눈이 미세하게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이 G7에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를 따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틀린 질문입니다.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맞는 질문은 이겁니다. G7이 한국에게 가치 있는 모임입니까? 밀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번스의 눈이 커졌죠. 사라 첸의 펜이 멈췄습니다. 한국의 무역 라인은 이미 전 세계에 뻗어 있습니다. 미국, 유럽, 아세안,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까지 G7에 가입한다고 해서 갑자기 새로 열리는 시장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안보는 이미 미국과 군사동맹으로 묶여 있고 외교 공간은 G7 멤버인 캐나다보다 넓습니다. 숫자를 하나 더 던졌습니다. 한국의 외교 공간 수는 187개입니다. 이미 G7 멤버들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헤이스가 상체를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한국은 G7이라는 간판 없이도 이미 세계 경제와 직접 연결된 나라입니다. 오히려 한국이 빠질 경우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에서 손해를 보는 쪽은 G7 특정 국가들입니다. 번스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국무부의 입장에서 이 말은 불편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제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브리핑룸 전체를 둘러보며 말했죠. 한국을 초대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이 이 초대를 받아들일 이유가 있는지 우리가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밀러가 천장을 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번스가 입술을 깨물었죠. 서둘러야 할 쪽은 한국이 아닙니다. 한국을 놓치고 싶지 않은 G7입니다. 한국을 놓치고 싶지 않은 우리 미국입니다. 10초간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브리핑룸의 형광등만 윙 하고 울리고 있었죠. 헤이스 상원의원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20년간 상원 외교위를 이끌어온 노정치인이 브리핑 도중에 자리에서 일어서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죠. 콜린스. 헤이스가 테이블 위에 흑백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젊은 해병과 한국인 통역관이 폐허 앞에서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을요. 당신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어왔죠. 이 보고서를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외교위 공식 검토 안건으로 올리겠어요. 레이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라 첸이 태블릿에 뭔가를 빠르게 적었죠. 호프만이 처음으로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와타나베는 조용히 박수를 두세 번 쳤습니다. 작은 박수였지만 그 의미는 컸죠. 밀러만이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는 않았죠.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첼이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건넸죠. 콜린스 선임, 아버지분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라 첸이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경제축 데이터, 제가 다시 한번 검증해봤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맞더군요. 처음에 반박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박을 해주셔서 오히려 보고서가 단단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뒤 저는 빈 브리핑룸에 홀로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흑백 사진과 누렇게 바랜 편지를 집어들었죠. 사진 속에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 선 미스터 김도요. 두 사람 뒤로 폐허가 보였지만 그 웃음은 밝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 주머니에 넣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폐허의 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미국 의회가 그 나라의 자리를 논의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봤던 그 아이들이 판잣집 벽에 붙은 구구단표로 공부하던 그 아이들이 세계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서류 가방을 챙기고 브리핑룸을 나섰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워싱턴의 겨울 하늘이 보였죠. 국회의사당 돔 위로 석양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35년간 보고서를 쓰면서 한 번도 결론을 번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었죠. 지세분 확대 불필요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시작했는데 숫자가 그 결론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뒤집힌 건 결론만이 아니었습니다. 질문 자체가 바뀌었죠. 한국이 지세분에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 이건 오래된 질문입니다. 새로운 질문은 이겁니다. 지세븐이 한국 기준에서 아직도 유효한 브랜드인가? 서둘러야 할 쪽은 어디인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가 원조받던 나라에서 시작해 맨손으로 읽어낸 결과가 이겁니다. 배가 고프면 책을 폈던 나라. 그 나라가 미국 바로 다음 세계 2위라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자격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나라.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의회 조사국 수석 분석관이 워싱턴 브리핑룸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위상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자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